어제 이제 포화성 분포, 포화성 확률 변수가 어떤 것이었냐면 단위 구간 안에, 단위 구간 혹은 단위 시간 안에 발생하는 사건의 횟수가 포화성 확률 변수의 값이라고 했었죠. 그 확률 변수는 확률 공간 안에서 정의된 실수의 값을 갖는 함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포화성 분포가 나타나게 되면 카운트 데이터가 나타나게 되면 포화성 분포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할 수 있겠다, 그 정도 수준으로 우선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확률 변수는 함수인데, 이 함수는 특수하게 이 특수한 함수인데 확률을 들고 다니는, 확률 분포를 들고 다니는 특수한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포화성 분포, 포화성 확률 변수가 들고 다니는 확률 분포를 포화성 분포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게 왜 이렇게 정의가 되느냐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됐으니까 이건 받아들이는 걸로 하시고요. 그리고 이 확률 변수의 이 확률 분포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카운트 값이 들어갈 수 있는, 옵저베이션 들어갈 수 있는 값들에 해당하는 이 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 확률 밀도 함수의 이 확률 분포의 모양을 결정질 수 있는 이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의 모양에 따라서 확률 분포의 모양을 결정짓고, 그리고 그 모양에 따라서 데이터의 모양에 따라서 이 확률 분포를 그에 맞춰주는, 피팅 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람다를 만약에 바꾸어서 확률 분포가 있는데, 확률 분포를 이렇게 뭐 찌그러뜨린다든지 넓힌다든지를 만약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관측한 그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에 관측한 데이터에 이 확률 분포를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확률 분포를 데이터에 적합시킨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합을 시킨다. 그래서 그 적합을 시키는 이 근본적인 어떤 컨트롤링 지점은 여기 있는 이 모수를 컨트롤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모수 추정이 이 핵심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이게 확률 분포의 성질을 가지니까 확률의 총합은 0이다. 그리고 평균은 람다고, 그리고 분산도 람다입니다. 이건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평균하고 분산이 서로 같다, 그럴 수 있죠. 만약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은 포화성 분포에 더 가깝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분포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확률 변수에 대한 이해를 확률 변수에 대한 이해가 이 데이터 사이언스의 근간입니다. 근간 중 하나죠. 그래서 이 각각의 확률 변수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무기다, 총알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이제 역량을 이제 갖춰야 되는데, 이 총알이 떨어지면은 이제 역량이 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많이 다루지 않는 포화성 분포에 대한 것을 이 책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화성 분포 람다를 변화시키면 이 확률 분포는 다음과 같이 변합니다. 3.5에서 이 람다의 변화를 3.5에서 15.1까지 변화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나오는 듯이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나왔다가 분포가 이렇게 맨 처음에 나왔다가, 결과적으로 람다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한 그 상식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어요. 왜냐, 아까 람다가 평균이라고 했었는데, 이 평균이 이 람다가 커짐에 따라서 이 평균치가 점점 커지고 있죠. 이렇게 평균, 맞죠? 여기가 평균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분포의 평균은 여기가 될 거고, 이 분포의 평균은 여기가 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때요? 이 평균이 커지면 커질수록 분산이 커지고 있죠. 이때 분산은 여기 스코프가 이 정도인데,
여기에서의 분산은 이렇게 되니까 스코프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직관도 여기서 디스크립션에서 말했던 이 정보도 우리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포들을 이제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분포는 정규 분포. 아무리 통계 관심 없다 하더라도 정규 분포는 이제 이 고등학교 교과정이 있다 보니까 압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에 대한 이해, 정밀한 이해, 그리고 이항 분포, 그리고 뭐 감마 분포, 지수 분포, 또 어떤 분포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 포화송 분포, 그리고 뭐 균일 분포, 균등 분포, 이런 거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균일, 균등 분포, 그리고 베르느의 분포, 그러니까 정규 분포,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벗어나가다면 베타 분포, 베타 확률 변수, 베타 분포, 이런 분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포들을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씩 각계격파하시면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야지만 총알이 많아요. 안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계속 이것만 하게 돼. 나중에 이것만 계속 정규 분포만 계속 하다가 이제 좀 고수의 역량으로 올라가는데 제한이 걸리게 되죠. 이항 그러면 정규 분포가 뭔지, 이항 분포가 뭔지, 감마, 지수, 포화송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하나 오늘 우리가 얘기한 포화송 분포인데, 포화송 분포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포화송 확률 변수는 단위 구간 안에 발생하는 사건, 카운트, 사건의 횟수예요. 그 횟수에 대한 값을 모델링하는 거예요. 그 횟수에 대한 값이 포화송 확률 변수의 값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화송 분포가 타겟팅을 하는 것 자체가 단위 구간 안에 발생하는 사건의 횟수, 이러한 모티브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이제 공부해야 될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수업을 통해서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하나 나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언제 포화송 분포, 내가 마주한 상황이 데이터가 어떠한 데이터인가 라고 봤을 때 이러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취할 수 있는 값이 0부터 1, 2 정수 값입니다. 그리고 하한이 0으로 존재하지만 상한은 잘 모르겠어요. 상한은 무한대. 하한 바운드가 0으로 돼 있고,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 평균과 부산이 대략 동일하다 라고 한다면,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포화송 분포로 모델링 하기가 용이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이제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기초 통계량, 탐색적 데이터 분석으로 먼저 스캐닝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될지 이제 목표 지점을 먼저 포인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여기서 틀려버리면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이제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분산이 지나치게 클 수도 있어요. 지나치게 그럴 수도 있고, 0의 값이 지나치게 많다든지, 그래서 분산이 너무 커진다든지, 이런 경우는 포화송 분포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포화송 이외에 다른 걸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의 그 아종, 이러한 분포의 아종들은 대학원 수업, 그것이 궁금하다면은 이제 대학원 수업, 대학원의 그 좀 연구 조금 더 하시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라서 여기는 이제 요 정도 수준으로만 하겠습니다.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박사과정을 진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오차에 대한 용어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상식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측정 오차라고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이거는 오차가 있어. 줄자로 옷의 길이를 쟀는데 오차가 생겼어. 라고 하는 그런 오차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측정 오차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소위 말해서 컨트롤이 가능한 조정 가능한 오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었어요. 조정 가능한 오차가 우리가 모델링을 했을 때 그 모델이 그 데이터를 완전히 설명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로부터 발생한 오차입니다. 그걸 어떻게든 최대한 줄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동기입니다. 모티브입니다. 그래서 전체 분산이 이렇게 있을 때 모델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 모델은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든 여기에 해당하는 오차를 줄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 오차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차는 측정 오차는 아니다. 컨트롤 불가능한 이 오차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나는 전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는 이렇게 측정으로부터 출발한 그 조정 불가능 오차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전제는 자 보시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 이 지점에서 조금 고민을 조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데이터 자체가 어떤 데이터냐면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앞에 책을 보면 알듯이 이 나무가 있고 식물이 있고 그 식물에서 나오는 종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종자 사과라고 하겠습니다. 사과가 파란색 아오리 사과가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 종자가 4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사과나무 이렇게 있는데 그 두 번째 사과나무에는 종자가 2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사과나무가 예를 들어서 저기 경북 상주에 심겨 있는 사과나무가 있을 거고 사과나무가 저기 어디냐 고랭지 농업하는 그 뭐 평창 이런데 심겨져 있는 사과 있지 않을 겁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과나무가 사실 같은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데이터를 뽑아내는 데 있어서.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개체로부터 출발하는 개체 내에서 이 개체 내에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는. 그래서 여기에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사과가 열려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과 4개의 카운트와 여기에서 나오는 카운트 2개, 이 2개는 사실은 여기 있는 그룹과 여기 있는 그룹을 동일하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과나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위치적인 특성이 있을 수 있고 사과나무의 발육 특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가정이 되어야 되냐면 식물의 개체 간 차이가 없다라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강한 가정이에요. 굉장히 강한 가정이고 이러한 가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러한 가정이 없으면 진실을 왜곡시킨다. 화이자 부스터샷을 맞고 죽는다. 진실이 왜곡이 됩니다. 진실이 왜곡이 돼요. 제가 좀 이따 뒤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실전에 있어서는 이건 뭐 사실은 통계학 뭐 수업 들으시면서 적당하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지식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전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이 가정이 쉽사리 되는 바람에 이 인간 사회를 왜곡시킨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개체 간 차이가 없다라는 가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개체 1의 종자 수가 2예요. 그리고 개체 2에서는 그러니까 두 번째 나무에서는 또 2개의 열매가 열렸어요. 세 번째 개체사에서는 종자 4개 이렇게 열렸다. 그래서 이걸 그냥
개체간 차이가 없이 그냥 똑같은 나무다. 네, 똑같은 나무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50개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그냥 서로 식물 개체간 서로 독립이다. 개체 간 상관상호작용, 개체 간에도 상관상호작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없어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개체 간 상관상호작용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사과나무가 사과나무의 묘목을 한 그룹에서 만들었다고 쳐봐요. 하나의 모태가 되는 사과나무가 있고 그 사과나무에서 묘목을 이렇게 뽑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세계는 이 묘목은 어떻게 돼요? 사과나무 묘목. 이 같은 유전자를 들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지금 서로 상관관계가 크잖아요. 또 다른 묘목은 어떻죠? 또 다른 모태가 되는 나무가 하나가 있고 여기서 또 이 사과나무를 또 심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있는 사과나무는 또 자기네들끼리 또 연관관계가 있을 거고, 맞죠? 근데 여기서는 그것조차도 생각하지 말자. 개체가 모두가 독립이다. 예. 근데 실전에 있어서는 독립 아니죠. 많은 부분 독립이 아니. 여기 나오는 이 숫자도 독립이 아니고 다 독립이 아닌데 그러한 강한 가정을 여기다가 때려박습니다. 때려박아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전에 있어서 많이 간과되고 간과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죠? 아는 사람만 알게 되니까 문제입니다. 아는 사람만 안다. 안다.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수업 듣는 이제 학생분들이죠. 학생분들은 이거 들으면 이제 통계 고수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들으면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통계적으로 증명이 되는 일들을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아까 뭐 잠깐 이 가정에 대해서 얘기 뭐 잠깐 나온 김에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 임상시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지금 약이 만들어졌죠. 이 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이라는 것을 해야 돼요. 임상시험. 그러면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이 약의 안전성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맞으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 의문이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막 풀려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가 아니라 이 백신이 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인간 아닌 테스트를 이제 인간 뭐 동물이나 이런 생물체의 1상, 2상을 거치고 그리고 3상 인간의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그 3상 인간에게 테스트를 할 때 소위 말해서 이 샘플을 표집하고 그 샘플에서 이 약을 투여한 다음에 이 약이 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효과가 있다 혹은 효과가 없다 라고 판독을 내리는 툴이 있는데 그 판독을 내리는 툴이 바로 이 통계 모델이에요. 통계 모델이 판독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을 내줍니다. 통계 모델로 이용한다. 근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통계 검정을 이용합니다. 통계 검정을 이용해서 이 약은 충분히 활용될 수 있겠다, 활용될 수 없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통계 검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지점이 하나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샘플을 표집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돼요. 얼마나 많은 샘플을 표집해야 되고 그리고 이 약이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효과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배탈이 났는데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내 배를 이렇게 문질러 줬어요. 그럼 배탈이 없어져요 보통 이렇게. 그래서 나 신약 개발했다고 하면서 내가 손을 문지르니까 이게 다 치료가 되더라. 그런데 10명에게 해보니까 8명이 통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내가 새로운 이 의료 기술을 개발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 10명 중에 8명 정도 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샘플 사이즈의 문제입니다. 자, 이 얘기를 조금 약간 장황하게, 코로나 시대니까 우리 공부는 통계는 통계지만 하여튼 살긴 살아야 되니까 우리 생존과 관련된 문제니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코로나 약을 먹어서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로제네카 먹었어요. 그러면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효과가 아까 말씀드린 커야 됩니다. 미미하게 있으면 또 안 돼요. 미미하게 타이레놀 먹었는데 증상 호전됐는데요. 그럼 그럼 타이레놀도 코로나 백신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효과가 있긴 있어도 미미하게 나는 거지, 그게 유의미하게 크게 차이가 나야 되는데, 타겟팅이 돼야 되는데, 효과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그러면 얼마나 많이 있어야 되느냐가 문제가 돼요. 그럼 그 그거를 이제 조금 고상한 말로 해서 이쪽 동네 용어로 이펙트 사이즈라고 합니다. 이펙트 사이즈.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테스팅과 관련된 건데, 이거는 조금 약간 지금은 어려운 얘기인데 검정력이란 말이에요. 검정력인데, 요거는 이제 쉽게 생각해서 얼마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우리가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느냐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소위 그래서 이거는 뭐 검정력이 80%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다, 스태티스티컬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냥 검정력을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보편 타당하게 정해져 있는 그 바닥 도메인 날리지로 정해진 검정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이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검정력은 보통 이게 결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샘플 사이즈를 결정 지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 검정력이 세지려고 하면은 샘플 사이즈 늘어나야 되고, 이펙트 사이즈가 커지려면은 샘플 사이즈, 그러니까 이게 더 확실한 걸 보여주려고 그러면은 또 샘플 사이즈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샘플 사이즈를 적게 하면은 이펙트 사이즈가 좀 이제 결과적으로 이펙트 사이즈에 또 영향을 이제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론적으로 맞물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번이 결정되려면 2번, 3번이 결정되면 1번이 툭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펙트 사이즈, 그러니까 1번, 3번이 결정이 되면은 2번이 결정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도대체 이 신약이라는 것이 보통 개발하려면 10년 정도 걸리는데, 전대미문에 인류의 전염병이 걸렸는데 이거를 지금 1, 2년 만에 개발했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누군가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따지자면 식약청 같은 FDA에서 이 약이 괜찮다라고 승인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승인하기 위한 이 기본적인 임상시험 절차가 있고, 그 이 절차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결정짓는 그 사항들을 프로토콜이라고 그러는데, 그 프로토콜을 결정짓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통계학자들이, 거기 많은 제약 회사들이 통계학 박사들을 군단으로 데리고 있습니다. 군단으로 데리고 있다가 이제 이 사람들 머리에서 나오는 그 통계적 기법으로 어떻게 이 약이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소위 말해서 설득을 시키기 위한, 뭐라고 해서 좀 조작이라고 하면 너무 과격한 표현인 것 같고, 이제 논리 구성이죠. 논리 구성을 어떻게 내는지에 대한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에 봉착했느냐, 이거는 이제 저희 지금부터는 제가 소설입니다. 소설. 제가 이거 잘못 얘기했다가 이게 갑자기 FBI나 뭐 KGB 뭐 이런 데 잡혀가고 소리소문으로 사라질 수 있어. 지금부터는 전 소설을 쓰는 겁니다. 자,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샘플 사이즈가 많이 있기가 어렵잖아요. 샘플 사이즈. 그럼 샘플 사이즈를 줄이고 싶어. 샘플 사이즈를 줄이고 싶으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 검정력 이거는 고정된 거고 이 이펙트 사이즈를 결정지어야 돼. 이펙트 사이즈. 이펙트 사이즈가 결과적으로 이제 원래 크다. 네, 이제 예를 들어서 크다고 합시다. 이펙트 사이즈. 이 이펙트 사이즈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비슷한 환경에서 이미 이렇게 있을 때 이 정도 하면은 원래 차이가 어느 정도 돼. 약을 먹으면은 이 정도 호전이 돼. 호전되는 정도입니다. 호전되는 정도가 원래 미미하다고 이게 별로 크지 않다고 한다면은 많이 필요가 없을 거고 이게 크다고 하면은 사실 샘플 사이즈 많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펙트 사이즈를 컨트롤링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럼 이펙트 사이즈를 어떻게 만드냐? 이거를 파일럿 스터디로 가져갑니다. 네, 파일럿 스터디가 뭐냐면 조금 지금 더 웃긴 거야 이거는. 이 실험을 하기 위한 실험을 따로 해야 돼. 파일럿 스터디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임상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임상 시험이 일단 기존에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레퍼런스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레퍼런스를 만들기 위한 스터디를 따로 한다고. 그게 파일럿 스터디예요. 아주 작은 소수의 집단을 가지고 하는 게 파일럿 스터디입니다. 그 파일럿 스터디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이펙트 사이즈를 정하고 그리고 나서 샘플 사이즈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파일럿 스터디에서 이펙트 사이즈를 델타로 해서 정했어요. 이게 델타가 약을 먹으면 호전되는 정도라고 합시다. 예, 그래서 이펙트 사이즈가 정해졌어요. 정해지고 나서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이펙트 사이즈가 정해졌고 검정력이 이제 정해졌고 프로토콜 하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샘플 사이즈가 정해진다고. 맞죠? 샘플 사이즈 정해집니다. 근데 샘플 사이즈가 정해지는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샘플 사이즈를 굉장히 커져 있는 거야. 너무 커 샘플 사이즈가. 이거는 코로나 이거 걸린 분들을 혹은 이게 노출된 분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임상 시험을 해야 되는데 샘플 사이즈 너무 크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들고 1, 2년 만에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샘플 사이즈에 해당되는 인원들을 이 코로나 백신 정도 되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필요한 샘플 사이즈를 어떻게 확보하겠냐 이 말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약회사 회장님께서 이제 바로 이제 내선번호 통계팀 전화하는 거죠.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해결 안 되겠어요? 딱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회장님 목소리가 좀 약간 불안해. 그래서 통계팀 팀장이 이거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작전 회의에 들어가는 거죠. 작전 회의에 들어가서 이 샘플 사이즈를 이거 어떻게든 낮춰야 돼. 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니까. 지금 전 세계가 백신을 기다리고 있어. 샘플 사이즈 빨리 낮춰야 되는데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 낮추는 방법은 크게 보면은 여기서는 두 가지예요. 이펙트 사이즈 컨트롤링 하든지 아니면 이 샘플 사이즈를 결정짓는 모델을 바꿔야 됩니다. 이 모델이 있어요. 가정 예를 들어서 모델은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평균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모수가 있어서 모수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어떤 정도가 있다고 칩시다. 측정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를 그냥 평균 비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런 평균의 차이를 보는 모델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리그레션 타입의 리니어 모델에 있는 리니어 모델에서 이 해석에 해당되는 이 기울기에 해당되는 부분.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효과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이런 모델인데 이러한 모델에 나오는 이 모델로부터 샘플 사이즈를 이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샘플 사이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샘플 사이즈에 이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모델이 일반적으로는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하고 많은 이 모수가 개입이 되고 그렇게 돼버리면은 샘플 사이즈 여기 추정해야 된 모수가 많아지면은
어떻게 돼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혼합 효과 모형에서 뭐 고정 효과, 랜덤 효과 뭐 등등등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랜덤 효과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다 모수로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모수 추적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샘플이 많이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샘플 이제 신약 개발이 늦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델을 간단하게 해야 돼요. 모델을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딨죠? 여기 아니구나. 예, 여기네요. 개체가 차이가 없다 이런 가정들, 이런 가정들이 굉장히 단순화 시켜져야 됩니다. 개체 간 차이가, 예를 들어서 환자군을 모집했는데 미국에서만 모집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환자군, 한국에 있는 환자군, 일본에 있는 환자군, 그리고 미국 안에서도 병원마다 다 틀릴 거고, 이러한 이 소위 집단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들이 있죠. 그 배지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고려해 줘야 되고, 그리고 뭐 인종별로, 나이별로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약을 했는데 투약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했다고 쳐봅시다. 부스터샷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한 사람에게 두 번 맞았으니까 이게 그 결과치가 또 연관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델이 복잡해지면 이 가정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모델도 복잡해져. 그러면 샘플 사이즈가 늘어나. 맞죠? 그런데 만약에 그 프로토콜 작성하는 분이 살짝 눈만 감아주면 돼. 이 샘플 사이즈를 줄이려면 그분이 모델을 살짝 샘플 사이즈 어떻게 줄여야지 빨리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이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싹 넘어가요. 그래서 모델을 굉장히 단순화시킨 모델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사실 테크닉은 그렇죠. 그 모델을 이 가정이 맞지 않는 모델을 가져와 가지고 하는 방법, 혹은 이 이펙트 사이즈를 컨트롤링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임상시험 프로토콜이 완성이 되고, 그 데이터 하에서 이 파이자든 뭐야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이 효과가 있다. 꽝꽝꽝 출시, 전국에 배포, 이렇게 내버리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뭐 증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상식을 동원해 봤을 때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말이 안 된다. 이 속도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빨리빨리 한국인 스피릿을 대동시켜도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이 해외에서 일어났다? 더 말이 안 된다. 예. 예. 절차 법규 이런 것들을 엄청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인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제가 8월 말에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됐습니다. 큰일입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이거 지금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맞으라고 계속 강요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통계학자로서 아무리 생각이 내 뇌피셜에 의하자면 이거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저의 생명을 위해서. 이제 농담이고요. 어쨌든 여기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소위 말해서 정직성,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할수록 결과적으로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아. 전문적인 영역들이 많아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영역들이.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직성과 이게 뭔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도 사실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아무나 되면 안 됩니다. 인류의 재앙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백신 이거 그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딱 일어나고 나서 끝나고 나면은 그 군인들 전범 재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감옥에 집어넣고 이렇게 했었던 것처럼 이거 백신 만약에 문제 터지면 그 거기 프로토콜 작성한 그 통계학 그 군단들 아마 재판대에 올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노 했으면 못 가는 겁니다. 그분들이 이거 안 되는데요? 이 가정이 안 맞고 샘플 사이즈, 이펙트 사이즈 아무것도 안 맞는데요? 내가 해버리면은 통과가 안 됩니다. 프로토콜 그렇게 안 짜고 윤리심의위원회가 그 프로토콜을 검증을 합니다. 근데 그 검증할 때 그 검증한 사람도 당연히 이 엘리트 통계 스태티스티션이죠. 고수들이죠. 다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알고 사태의 심각성을 갖고 이건 그냥 눈 감아줍시다.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들을 알려면은 여러분들처럼 지금 수업을 들어야지 아는 내용인데 수업을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했던 이유는 통계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통계 모델링 방법론의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실전에 있는 내용을 얘기해 준 겁니다. 가정이 확실해야지만 현상이 왜곡되지 않는다. 코끼리 장님 만지듯이 이렇게 그 좀 얼치기 그냥 눈대중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게 되고 프로페셔널하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다. 그래서 이 공부하실 때 항상 이 통계 모델의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냥 가정 합시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냥 일정 수준까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력이 증진되겠지만 그 이후로는 정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포화송 분포 모수의 최후 추정.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지난 수업에 말씀드렸듯이 통계학의 두 기둥인 추정과 검정입니다. 모델링을 한 이후에 그 모델링에 해당되는 그 모델을 특징 지우는 모수가 있고 그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론이죠. 그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론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여기 나오는 최후 추정입니다. 최후 추정을 알면은 거의 한 90% 이상은 추정 방법론은 다 안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후 추정. 그래서 오늘은 최후 추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포화성 분포이든 정규 분포이든 어떠한 확률 분포를 사용한 통계 모형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조건은 이 우도 함수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조건입니다. 우도 함수를 내가 찾아낼 수 있는 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우도 함수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우도 함수. 우도 함수는 우도. 영어로 하면은 이제 likelihood죠. likelihood 이렇게 해서 우도입니다. 그래서 가능도라고도 말하고요. 이 가능한 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확률 밀도 함수로 표현합니다. 확률로 표현합니다. 확률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확률 밀도 함수를 이게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확률 밀도 함수인데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확률 변수가 뭐 여러 개라고 합시다. 확률 변수가 여러 개고, 그리고 이 확률 밀도 함수를 표현해주는 혹은 확률 밀도 함수를 결정짓는 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수가 어떤 것이었죠? 람다였죠? 그럼 람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람다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러 개의 확률 변수를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동시에 여러 가지 확률 변수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벤트를 모델링할 때 사용하는 이 확률 변수를 결합 확률 밀도 함수, 영어로 하면 joint distribu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합 확률 밀도 함수, 영어로 하면 joint distribution인데, 자, 이 결합 확률 밀도 함수가 이제 첫 번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도를 얘기하기 전에. 그런데 이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아까 같은 경우에는 뭐였죠? 포화송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아까 x가 아니라 y였죠. 이거는 y로 한번 지금 혹시 중간에 하다가 목소리 안 들리시면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이러한 확률 밀도 함수를 각각의 개체별로 다 합쳐버리는, 곱해버릴 수가 있겠죠.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거라고 했을 때 그냥 다 곱해버린다고 했을 때 이것이 결합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게 됩니다. 결합 확률 밀도 함수. 그래서 이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밀도 함수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이죠. 자, 그럼 우도는 무엇이냐? 우도는 쉽게 얘기해서 우도는 이거는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모수의 함수로 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여기서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이제 f라고 했을 때, 이 f에서 여기 보면은 이거는 x로 하지 말고 일관성을 위해서 y로 하겠습니다. 했을 때 이 결합 확률 밀도 함수가 이 소위 말해서 정의역에 해당되는 이 y 값, 이 정의역에 해당되는 y값이 변함에 따라서 결합 확률 밀도 함수 전체 결합 확률 밀도 함수의 전체 값이 변하게 되는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어떻게 보냐면 그냥 식은 동일해요. 식은 동일한데 이 모수가, 여기서는 모수가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거고 여기 모수가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거고, 이번에는 모수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모수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 근데 식은 똑같아. 식은 여기 이 식과 똑같습니다. 근데 대신 여기 있는 데이터, 이 확률 변수의 값이 정해져 있다, 고정되어 있다고 봤을 때, 그리고 이 모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값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래서 수식은 똑같습니다. likelihood 펑션이나 수식은 likelihood 펑션이나 결합 확률 밀도 함수나 똑같아요. 그래서 결합 확률 밀도 함수 joint distribution을 모수의 함수로 본 것이 likelihood 펑션이다. 끝입니다. 네. 그래서 이 스테이트먼트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likelihood 펑션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이게 항상 그렇지만 쉬운 거가 기억하기 어렵잖아요. 네. 쉬운 게 likelihood 펑션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 답변이 안 돼. 네. 이렇게 간단한 건데. 네. 그래서 joint distribution을 모수의 함수로 본 것, 모수의 함수로 표현한 것이 바로 우도 함수다. 우도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likelihood가 나왔다. likelihood란 말이 나왔다면은 0.5초 내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결합 확률 밀도 함수가 무엇이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찾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우도에 대한 이 매핑이 잘 된 것입니다. 자, 기본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도를 이제 말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도는 그냥
density, joint distribution의 확률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y가 1, 2, 3일 때 확률, joint distribution의 확률 값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 2, 4 그리고 람다는 3.56이라고 이제 가정하고, 그리고 나서 아까 이제 보여드린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의 수식에다가 이거를 집어넣으면은 각각 이 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값이 독립이고 동시에 발생한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곱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의 값이 이게 나오게 되고, 이게 무슨 말이죠? 우도 값입니다. 우도 값. 이러한 여기 2, 2, 4, 3, 5, 6이라는 것이 있을 때, 그래서 우도 값이 어떻게 되냐면 y는 1, y는 2, y는 3, 그리고 람다 값이 이렇게 우리가 likelihood function, joint distribution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우도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y가 50개, y가 50개에 해당되는 경우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각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람다는 고정이 되어 있고, 그 고정된 람다를 가지고 우리가 쭉 다 구해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도가 된다. 우도 값이 된다. 확률 밀도 함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3개였는데 이제 3개가 아니라 50개.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람다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 값이 변하게 되겠죠. 오히려 이제 관측치 고정돼 있다고 보니까. 그래서 여기 그 전에 이제 이거를 잠깐 보면은 포화송 분포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포화송 분포가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관측치가 여기 있는 관측치가 고정되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번에는 람다 값을 이렇게 변화시켜 봅니다. 2.8, 3.2, 3.6, 5.2 이렇게 변화시켜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도를, 그러니까 평균을 변화시킨 포화송 분포. 근데 여기서 봤을 때 뭐가 제일 잘 맞아 보이는가요? 자, 포화송 분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변했는데 우도에 따라서 지금 보시기에 뭐가 제일 잘 맞는 것 같으냐면 여기 좀 잘 맞아 보이죠? 이거는 이제 빵꾸가 좀 뚫려 있고, 이것도 좀 잘 맞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람다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 우도 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본 겁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까와 같이 네 히스토그램 카운트, 이 옵저베이션 값입니다. 네, 그렇죠. 우도 값이 적합하다가 아니라 우도는 네, 그렇죠. 예, 여기서는 표본으로부터 출발하는 히스토그램의 어떤 분포가 있을 거고, 근데 그 분포와 우리가 관측값이 고정이 되어 있고, 그 람다를 움직임에 따라서 나오는 그 덴시티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덴시티와 여기 나오는 표본으로부터 출발한 히스토그램과 비슷하다면 그것이 잘 적합이 되는 거겠죠. 네. 이제 우도, 여기서는 우도는 결과적으로는 확률 밀도 함수 값이고, 확률 밀도, 그러니까 결합 확률 밀도 함수 값, 그리고 확률 값이죠. 그런데 관측치로부터도 확률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게 히스토그램. 관측치로부터 우리가 또 구할 수 있잖아요. 관측치로부터. 확률 분포. 확률 분포는, 자, 확률 분포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확률 분포,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확률 값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 그러니까 수식으로 표현한 이 확률 값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우도는 그 확률 값과 사실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도는 확률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도는 확률 값. 그런데 그 우도의 확률 값과 이제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려봤어요. 그런데 히스토그램을 그려봤는데 2라는 카운트가 나올 빈도수, 4가 나올 빈도수, 6이 나올 빈도수가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은 그 데이터로부터 출발한 확률값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종의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관측한. 왜냐하면 전체에서 빈도수가 이 정도 되니까. 근데 사실은 그래서 여기 위에는 이게 보신 바와 같이 관측치죠. 관측치에 해당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그러면은 밀도 함수라고만 친다고 한다면 이 밀도 함수가 사실은 리스케일링이 될 거예요. 스케일링. 왜냐면 밀도 함수가 이렇게 나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도가 확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확률 분포, 확률 밀도 함수, 우도 다 같은 얘기다. 그래서 네. 여기서 설명해 줄까요? 여기서 설명해 줄까요? 여기서 y 값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구할 때는 사실은 알고 보면 구할 때는 둘 다 고정된 거예요. 구할 때는 값을 구할 때는 이거를 변동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막상 likelihood를 구할 때는 어떤 값을 고정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변동될 수 있지만 사실 그러니까 옵저베이션이 샘플 되고 나면 결정된 거죠. 결정되고 그 값을 집어넣으면은 이 우도 값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값이랑 똑같은 거죠. 하지만 변동시킬 수 있다. 변동시킬 수 있다. 람다를 바꿔가면서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바꿔가면서 보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나온 그거를 바꿔가면서 람다를 바꿔가면서 하면은 여기는 우도 값이 이제 서서히 변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바와 같이 여기 우도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likelihood 값으로. 그래서 여기다 로그 취하고 이렇게 잠시만요. 자, 들리시나요?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잠깐만요. 지금 네. 그래서 로그 라이클리후드라 그래서 이제 로그를 이제 취한 거죠. 확률 값에다가. 그랬을 때 이제 다음과 같이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전에는 데이터가 변함에 따라서 확률 밀도 함수를 구했는데 이번에는 이 모수의 값을 변화시키면서 확률 밀도 함수 값을 본다 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랬을 때 가장 최적의 모수는 무엇일까? 여기서는 뭐죠? 이 우도 함수를 최대로 만들어주는 이 모수 값이 가장 좋은 거다 라고 해서 이게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줄여서 ML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테니까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까먹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 우도는 결합 확률 밀도 함수다. 거기까지만 알면 될 것 같아. 그거를 몰라서 우도가 나오는 순간 갑자기 이렇게 카오스에 빠지거나 동공지진이 일어나서 이렇게 다른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뭔가 내가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최대 우도 추정량을 구하려면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해야 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찾는다.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최대화 시켜주는 모수를 찾는 것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그 밀도 함수가 콘케이브잖아요. 콘케이브 이렇게 컴팩스 스타일 돼서 그 컴팩스 스타일로 되어 있는 함수의 곱의 형태도 컴팩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글로벌 미니마를 찾기가 이게 글로벌 미니마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보통은.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이렇게 미분값이 이게 고등학교 수학 때 배우죠. 미분값이 0으로 만드는 것을 찾아내야 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머신러닝에서는 보통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 하죠. 이 로그 라이큐리티 펑션 자체를. 그래서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최대화 시켜주는 것이 어디냐? 그 지점이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모델링 그 파라미터의 추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현실에서는 이렇게 간단하면은 도대체 현실에서는 다 이렇게 간단합니까? 그렇진 않고 이 로그라이큐리티 펑션 자체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지금처럼 이게 간단한 표현이 아니라 뭐 차원수가 크고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구조에 있는 경우에 이 최대치를 찾아내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현실에서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딥러닝의 오브젝티브 펑션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그거는 컨벡스 펑션이 아닙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이 컨벡스가 아니면은 그 소위 말해서 볼록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이런 글로벌 미니마를 찾지 못하고 로컬 미니마에 푹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상하게 소위 말해서 피팅 잘 안 돼요. 오버피팅 돼버리고 잘 안 맞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런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딥러닝 하면 잘 된다 그랬는데 딥러닝 하니까 왜 이렇게 되지? 네,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첫 번째 알아야 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전문가가 돼서 안 됩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확률 밀도 함수를 뜯어봐야 돼요. 확률 밀도 함수를 뜯어봐서 그 구조를 생각해보고 그에 맞는 이 서칭 알고리즘을 선택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확률 밀도 함수의 형태, 다른 말로 하자면 다양한 우도 함수의 형태, 다양한 우도 또는 결합 확률 밀도 함수의 형태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 경험하는 것을 결합 확률 밀도 함수 아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확률 변수의 오붕이죠. 데리고 다니는 애들. 그 확률 밀도 함수가. 그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변수만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섭렵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델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이 확률 밀도 함수가 변형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화 확률 모형, 일반화 혼합효과 모형, 그리고 계층 간 또 우리가 여기 레이어를 넣어서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들이 복잡해서 싫다라고 해서 베이스 모델로 가보면은 베이스 모델은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그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우도함수 복잡성의 끝판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판왕. 그래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까지 갔다.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의 모양까지 여러분들이 감지해가면서 여기 보이는 MLE를 구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정도 하면은 이제 하산할 수 있어요. 그 정도 하면은 더 이상 저한테 배울 게 없다. 그 이상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배워야 된다. 네, 그 맞습니다. 그 정도까지 알려드릴 거고요. 근데 이 수업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소상하게 다 알기는 어려워요. 제가 전반적인 핵심이 되는 것만 집어드릴 거고 그 이후에 향후에 이제 각자가 시간을 들여서 한 5년 정도 마늘과 양파를 까먹으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도 함수의 형태가 복잡한 경우를 해결해야 되는 것에 이 타겟팅을 하고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 그걸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게 이러한 뭐 미분을 이용을 하든 아니면 컴퓨팅 방법을 이용하든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는 이 함수는 미분 가능하고 콘케이브하고 그러니까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 함수를 미분해서 끝장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미분을 하고 나서 나온 에메리 값이 3.56 이렇게 나옵니다. 3.56은 미분 이 지점이에요. 이 데이터인 경우에는 라이클리후드 확률값을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확률값을 구해보면은 여기를 최대화 시켜주는 게 3.56 정도 되는 지점이라서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논리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도 함수를 최대화 시켜준다. 디스트리뷰션이 곧 우도 함수다.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근데 이 길의 끝에서 베이지안 방법론을 얘기할 텐데 그 베이지안 방법론으로부터 나오는 포스레 디스트리뷰션을 최대화시켜주는 지점에 있는 모수를 추정한다. 그게 무엇이다? 베이지안 추정량이다. 이렇게 논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지안 추정량, 베이지 추정법은 사실 별게 아닙니다. 별게 아니고 다 여기서 이 기초로부터 출발해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작 전부터 많이 모르면은 베이지안 나중에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이게 뭐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금 이 기초를 닦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한 것을 3.56 MLE likelihood estimate. 그래서 추정치. 그리고 여기 보면 추정량 이렇게 나옵니다. 추정량은 소위 말해서 추정량 여기 보면 아시겠나요? 에스티메이터예요. 에스티메이트. 그래서 구한 것은 에스티메이트라 그러고 그리고 최후 추정량 그래서 공식화해서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보여주는 그 랜덤 베리어블의 형태가 있는 것을 에스티메이터라 그럽니다. 이런 거랑 비슷하게 통계량이라 있죠. 통계량이랑도 비슷합니다. 통계량도 최후 추정량의 상위 개념이에요. 통계량은 영어로 하면 스태티스틱. 여기서 스태티스틱스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통계학입니다. 스태티스틱 통계량은 확률 변수입니다. 자, 이거는 조금 지나서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최후 추정량 통계나 스태티스틱의 한 종류인 최후 추정량 에스티메이터는 랜덤 베리어블 그리고 그 랜덤 베리어블의 그 안에 들어가는 관측지를 집어넣어서 구한 실제 값은 에스티메이트. 이거 너무 코리안 스타일이다. 코리안 버전 콩글리시 에스티메이트. 이 개념을 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어가 계속 비슷비슷한 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혼동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개념 잡을 수 있을 때 확실히 잡고 가셔야지 앞으로 이 이후에도 전문가로서 이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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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는 제가 그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우도는, 자, 지금까지 들었던 거 다 지우개로 지우시고, 예, 지우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우도는 결합 확률 밀도 함수 값입니다. 예,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확률 값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가 보여주는 확률 밀도 함수 값.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갑자기 확률 변수하고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예, 확률 변수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확률 변수는 어제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확률 공간 안에서 정의된 실함수라고 함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 전혀 다릅니다. 근데 이 함수는 아주 특수한 함수라서 확률 밀도 함수를 들고 당기는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확률 밀도 함수를 들고 당긴다. 확률 분포를 들고 당긴다. 정의 시작부터. 그래서 그게 두 개가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확률 변수하고 확률 분포하고 혼재돼서 생각하는 순간 바로 카오스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거 분리를 시켜야 돼요. 우도는 확률 밀도 함수다, 끝. 이거 이상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왜냐면 제가 쓴 용어가 나름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노출된 용어를 다 나름대로 쓴다, 이게 그것을 이제 정리해 준답시고 여러 가지를 쓰다 보니까 도리어 더 카오스에 빠진 게 있는데, 확률 밀도 함수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결합 확률 밀도 함수가 우도다, 끝.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최대화시키는 모수를 찾는다. 왜냐하면은 우도는,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도 함수는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모수의 함수로 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이 랜덤 베리어블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의 함수로 본다면 어떻게 되죠? 그냥 likelihood, 아니 그냥 확률 밀도 함수다, 일반적으로. 우도값이 큰 게요. 자, 봅시다. 그러면 왜냐면은 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여기 보십시오. 왜냐면은 되게 좋은 얘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 발생 확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발생 확률. 발생 확률. 우도, 그러니까 여기서 좀 생각을 좀 약간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잘 생각해야 돼요. 모수가 움직임에 따라서 발생 확률이 변하는 거예요, 여기서. 네. 무슨 말이에요? 모수가 움직임에 따라서 발생 확률이 변하는 거지, 데이터가 변함에 따라서 지금 발생 확률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데이터가 변함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모수가 변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직관적인 예로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게 여기서 나오게 될 거예요. 직관적으로 모수가, 자, likelihood가 가장 큰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서 이거죠. 97.3이죠. 마이너스 97.3. 그랬더니만 히스토그램에서 나오는 값하고 가장 잘 적합시켜주죠. 데이터하고. 그래서 데이터를 우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로부터 출발한 샘플 디스트리뷰션을 잘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관측치로부터 이게 상식적으로도 맞는 얘기인데, 일단 이러한 예제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있는 히스토그램은 다 고정이잖아요. 관측치로부터 나오는 Y의 디스트리뷰션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히스토그램은 다 똑같은데 여기 모수의 변화에 따른 덴시티만 바뀌고 있죠, 지금.
근데 관측치로부터 나오는 디스트리뷰션을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우도를 가장 크게 해주는 거다. 왜냐면 likelihood 펑션 자체가 그렇잖아요. 태생 자체가 확률이에요. 확률 값이 가장 커야 돼요. 가장 일어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네. 태생 자체가 원래 확률이, 이게 상식으로부터 출발한 이야기입니다. 네. 어떻게 해야지 가장 확률이 높아? 라고 물어봤을 때 모수 값을 이렇게 조정하니까 가장 확률이 높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생이 그래. 사실은 이해돼요. 네. 확률이 확률이 높은 것이 현상을 가져. 네. 확률이 높으니까 좋은 거니까. 왜냐하면 우도 함수가 확률입니다, 원래. 네. 그래서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개념 정리를 이제 하나씩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에스티메이트, MLE까지 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실제 모형은 하지만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되진 않습니다. 일반화 선형 모형 추정함수의 수치적 수행차를 통하여 최대 우도를 찾아내는 모수를 찾아냅니다. 뭐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반화 선형 모형, 일반화 혼합 선형 모형, 베이스 계층 모델, 뭐 이런 것들, 이런 모델의 경우에 우리가 MLE를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각각 모델에 맞는 MLE를 찾는 그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법들을 하나씩 이제 배우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죠? 그 기법을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구글신이 있다. 구글에게 물어보면 프로그래밍 코드를 준다. 복붙하면은 자동으로 계산해서 퉁. 그런데 누군가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통계학 박사들이 했겠죠. 통계학 박사들이 졸업하려고 열심히 코딩 해가지고 그 세스, 뭐 SPSS 요즘에는 사실 많이 안 쓰는데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의 대표 주자죠. 이제 거기에도 통계학 박사들이 군단으로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거기 안에 박혀가지고 하루 종일 프로그래밍 하면서 이 에스티메이팅 에스티메이트 방법을 어떻게 찾아내야 되느냐, 어떻게 코딩해야 되느냐 고민 계속 하면서 이 이론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프로그래밍하고 계속 검증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죠. 그 안에서도 근데 실수가 조금씩은 있어요. 근데 수년간 사용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검증이 된 거고, 그래서 나중에 임상시험 같은데 보면은 샘플 사이즈 어떻게 구했어요? 이 모델 복잡하기 때문에 MLE 추정하는 방법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글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프로그램 써서 해도 사실 거의 똑같은데 검증이 안 돼 있다는 게 문제예요. 검증이. 아무도 검증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천만 원, 수억짜리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 다운로드 받은 공짜인데 그거 동일한 결과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로열티를 지불하고 그 프로그램을 사야 돼요. 검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짜 프로그램을 나중에 사용하려면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공짜 프로그램 못 씁니다.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사야 돼요. 그러면은 공짜 프로그램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증명해야 돼요. 내가 이 MLE 기법, 이 모델을 활용하는데 이 모델의 에스티메이트 MLE를 찾는데 내가 검증했습니다. 이 기법을 통해서 내가 여러 번 확인해 보니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삽니다, 사실. 그럴 바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슬슬 이제 집중력의 한계가 올 시간이 와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